5. 천교령의 눈보라. 우리가 원종대 앞에 나섰던 군사정치적 화제를 수행하고 귀로에 오른 것은 1935년 1월 하순이었다. 왕정 뒤틀라주를 떠날 때 170명이나 되었던 대원에는 50 내지 60명의 인원밖에 남지 않았다. 원정 척이 연길 중대가 동만으로 떠나간 후 우리는 훈춘 중대도 영안 땅에서 철수시켰다. 적의 위공작전으로부터 혁명의 채권지들을 보위해야 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석 달 동안 꼬리를 물고 진행된 전투들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었다. 부상자들까지 죄다 안전지대로 후송시키고 나니 대원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우리에게는 대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었다. 원정대가 머무르는 마을들에서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전부 주보중 부대에 넘겨주었다. 주보중은 우리의 귀로를 두고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적들이 지금 김일성 부대의 종적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친다고 하오. 아마 톡톡이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소. 이 겨울에 그들이 당신한테서 얼마나 혹독한 타격을 받았나 말이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신변이 우려되는구만. 내 얼굴을 바라보는 주보중의 눈길에서는 어딘가 불안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너야령 눈보라가 우리를 감싸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튼 무사히 돌아가게 되겠지. 나는 우리의 신변을 염려해주는 그의 우정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장 사지판에 들어서야 할 사람이 저렇게 태평이라니까. 김사령은 여전한 낙천가로구만. 주보중은 귀로에 오른 우리의 편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믿음성 있는 노정을 잡아주었으며 우리와 함께 갈 100여 명의 반일부대 용량까지 붙여주었다. 그 노정이란 우리가 북만으로 올 때 잡았던 뒤틀라주, 노야령, 팔도하자의 정상 통로와는 완전히 다른 천교령, 노야령, 8인구의 우회로였다. 이 노정은 적들의 배치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발들을 타게 되어 있었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적들이 예측할 수 없는 통로라는 것이었다. 이 통로에 대해서는 주보중보다도 평남양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 발굽을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교령 쪽으로 빠지면 어느 뭐로든지 무탈할 것 같으다. 그고장 목재소들엔 식량이 많지요. 터벌대 놈들도 천교령 쪽에는 잘 오지 않고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으다. 천교령이란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 아래 달이라는 뜻으로 된다. 산이 다리같이 생긴 아슬한 고지대였다. 우리는 북만 동무들의 권유대로 천교령, 노야령, 8인구의 우회로를 타고 간도에 돌아가기로 하였다. 노야령을 넘는 두세 개의 다른 통로들은 이미 적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북만 전우들의 뜨거운 전성을 받으며 주보중의 산막을 떠났다. 온 땅에 베개도 없이 누워있는 수많은 리성님들의 영전에 봉분도 해주지 못하고 묘비도 세우지 못한 채 간도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있으라, 전우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 다시 그대들을 찾아오리라. 지금은 다양말리 온 땅에 그대들을 두고 간다만 해방의 날이 오면 고향의 뒷동산에 업고 가리라. 그대들의 영전에 묘비를 세우고 상석을 깔고 둘레에는 꽃을 심고 연년이 그대들을 조상하리라. 전우들, 그날까지 안녕히. 나는 북만의 황야에 쓰러진 전우들을 위해 전대호가 모자를 벗고 3분 동안 묵도할 것을 명령하였다. 영안의 이름 모를 봉우리와 골짜기들의 단벌 호도차림으로 누워있는 전우들에게 안식이라도 주려는 듯이 북만의 하늘에서는 그날도 발목을 휘감는 폭설이 물커지게 쏟아져 내렸다. 그 폭설은 우리의 발자국을 메꾸어 주었다. 은밀히 행방을 감추면서 행군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날씨였다. 그러나 그 푸짐한 하늘의 선물도 적의 매눈 같은 감시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감싸주지는 못하였다. 해발 700m 정도 되는 능선에서 원정대가 북만 동무들이 싸준 점심밥을 먹고 간단한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적 토벌대 무리들이 멀리에서 나타났다.
평남양이 명예를 걸고 절대 안전을 담보한 이 천고의 수림지대에서 청구를 우리에게로 겨누고 은밀히 추적해오는 적의 무리를 보는 것은 실로 천만 뜻밖의 일이었다. 원종대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혹시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돌아가는 길에서나 휴식을 좀 할까 했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따라오니 휴식은커녕 또 시끄럽게 되었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었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서는 부대가 성과적으로 귀로를 돌파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첫 출발에서부터 대원들이 나약해지거나 긴장을 늦추지 않게 좀 훈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이 몇 해 동안 줄창 적의 포위 속에서 살아왔다.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옆에도 적이고 지어는 하늘에도 적이었다. 빨치산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적이 있었다. 행군 중에 적의 추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보라. 우리 항일전쟁사에 정성도 없고 백병전도 없는 무탈한 행군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러니 전하들, 우리는 이 행군에서도 결국 싸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 이것은 우리가 포위를 뚫고 간도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원종대원들은 내 말을 듣고 모두 정신을 번쩍 차렸다. 우리는 추격해오는 상대가 어떤 놈들인가를 알아보려고 정찰조를 파견하였다. 그 정찰조가 적을 답색이고 적후병 2명을 포로해왔다. 포로들의 진술에서는 우리와의 거듭되는 접전에서 여러 번 참패를 당한 정안군 부대장 여시작기의 이름이 자주 튀어나왔다. 원종대의 공격에 만신창이 된 여시작기는 패전의 수치를 씻어보려고 거듭 유생용량을 새롭게 증강하였다. 그 부대가 바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토벌대였다. 9.18 사변 직후 관동군 참모 고마츠 소자의 지도하에 관동군을 협력하는 특별 독립군의 명목으로 조직되었던 정안유격대는 정안군의 전신으로 1만 1체의 혼합부대로 편성되었다. 만주 국군의 건군과 함께 1932년 11월에 위만군에 편입된 정안군은 사령 후지 유로 소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3분의 2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정안군에는 후보 생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원의 대부분이 17 내지 18살의 일본 본토 출신의 중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정안군의 병기와 피복류는 관동군이 공급하였다. 팔섬의 붉은 천을 동인 것으로 하여 일명 홍수대라고도 하였는데 언제나 싸움터 있을 것을 강요한 상제 전장의 정신으로 교육하면서 야마도 다마시와 함께 악질적인 세이 안다마시, 정안혼, 세이 안다마시도 고취하였다. 이 부대에 있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자산계급의 자식들로서 모두가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일제 충견들로 조직된 정안군의 배심은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에 유격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안군의 기본적인 활동 목표가 바로 우리 유격대를 소멸하는 데 있음을 증명해준다. 조직 초기 정안 유격대의 역량은 3,000명 정도였다. 그것은 일본군의 한개 연대 역량을 조금 초과하는 숫자였다. 여시작기는 바로 이 정안군 보병 제1단 단장이었다. 여시작기의 부대는 정안군 부대들 중에서도 가장 검질기고 악착스러운 부대였다. 이 부대의 토벌에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어떤 강자든지 피투성이가 될 것을 각오해야 했다. 여시작기는 자기 관하의 부대들이 소멸되면 다른 부대들을 인차 갈아대곤 하였다. 그의 수중에는 인민혁명군 원정 부대를 연속 타격할 수 있는 예비 역량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생자를 대신하여 대우를 보충할 만한 그런 예비가 없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4 내지 5차례씩 추격해오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행군하면 적들도 행군하고 우리가 수경하면 적들도 수경하였다. 정말 상대가 혀를 빼물 정도로 지독스럽게 따라다니는 찰고마리 같은 놈들이었다. 주보중이 말한 것처럼 정안군 놈들은 우리 대오가 김일성 부대라는 것과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손교령 일대와 그 부근에는 우리를 지원해 줄 만한 공산군 무력이 없다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 군대가 첩보 사업을 아주 잘하였다. 그런즉 우리는 완전히 노출된 싸움을 하는 셈이었다. 그때 적들은 우리가 100명 죽고 공산군 1명만 잡아도 큰 소득이다. 우리는 100명을 보충할 수 있지만 유격대는 1명도 보충하지 못한다고 떠버리면서 부단히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였다.
군인의 예비가 많은 놈들인지라 배짱도 이만저만 뚠뚠하지 않았다. 정안군의 속심은 자기네 군대에 1000명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간도에서 온 원정대를 전멸시키자는 것이었다. 원정대를 전멸하면 김일성의 운명도 끝장이고 김일성만 없으면 조선공산군도 반만항일도 일락소산이라는 배짱이었다. 정안군이 이처럼 집요하고 악랄한 데다가 그에 따라 누운보라가 얼마나 세차게 일었던지 저가를 식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느 한편이 먼저 말을 해야 저가가 구별되고 싸움이 붙었다. 우리를 따라오던 반일부대 병사들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버리었다. 희생정신이 박약한 반일부대 장병들에게 있어서 꼬리를 바싹 물고 끈덕지게 따라오는 정안군의 추격과 인정사정 모르는 사나운 추위는 감히 맞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도전으로 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해준 셈이었다. 평남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준 길 양식도 인차 거덜이 났다. 우리는 며칠 동안 생눈으로 끼니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야 인적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황량하고 무정한 대지에서 누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다.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적의 수경지도 몇 번 기습해보았지만 그들이 노획해가지고 오는 식량으로는 대오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적들도 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어떤 곤란이 있든지 천계령 목재소가 있는 데까지만 가보자. 거기에 가면 식량이 많다고 평남양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서로 고무해주고 부축해주면서 꾸준히 행군을 다그치었다. 나는 먹을 것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것을 대원들 앞으로 돌려놓았다. 어떤 날에는 한 떼박의 강냉이를 가지고 좋은 대오가 나눠 먹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앞에 차려지는 강냉이 알들을 어린 대원들의 입에 넣어주곤 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은 눈으로 요기를 하였다. 그 눈이 무슨 기운을 냈겠는가. 그래도 악을 쓰며 눈보라를 헤치고 비탈기를 토바올랐다. 하는 거는 그때 눈에도 영양성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일동의 호기심을 끌었다. 나는 그 주장이 대원들의 맹렬한 반박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주장을 엉터리라고 일축해버리는 전우들은 얼마 없었다. 대부분의 전우들은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물에도 영양소가 많을지 모른다는 가설까지 내놓음으로써 한웅권의 발명을 무색하게 하였다. 나도 그 가설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것을 허튼 소리라고 하거나 무식한 소리라고 하면 구름장같이 호황한 가설을 내세우고 그 변론에 열중하는 방법으로 시장길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쓰는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다. 밥이나 빵 대신 자기들이 삼키는 눈 속에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내놓고 그 가설에 대한 논쟁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극복해 나가는 원정대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25,000리 장정 때 중국 동지들이 가죽띠를 우려먹었다고 한다. 우리도 쌀이 없을 때는 가죽띠를 우린 물이 식량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남디에 놓고 끓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행군이 이렇게 간과하다나니 어떤 날은 길림 시절에 읽은 장편 소설 철의 흐름에 반영된 생활들을 되구려보며 힘을 가다듬기도 했다. 나는 밤마다 다른 대원들과 꼭 같이 보초를 섰다. 위기를 겪고 있는 대오에서 대장이라고 틀을 차리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부대를 움직이는 지휘관의 수완과 통솔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때에 원정대원들은 또 한 차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내가 천계령 부군에서 적한에 덜컥 걸려 자리에 들어 누워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몸이었으니 병마인들 어찌 그런 육신에 쉽사리 달려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온몸을 화덕처럼 달구는 무시무시한 고열과 오한은 마침내 나를 눈구덩이 속에 사정없이 쓰러뜨렸다. 처음에 몸이 어슬어슬 떨릴 때 우등불이라도 쪼이었더라면 병이 덧나지 않았을 터인데 전우들이 근심할 것 같아 그냥 내쳐두었더니 손발마저 까들어들고 나중에는 빈사 상태에까지 빠지었다. 전우들이 달려들어서 손발도 주물러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어서야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었다. 꿀이나 한 사발 마시고 뜨뜻한 구들에서 땀을 쭉 뽑으면 촉한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해발 1000여미터나 되는 무인지경에서 그런 호사는 바랄 수도 없었다. 하는 거는 대원들과 함께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발구를 만들고 거기에 개가죽을 깔았다.
전우들은 그 발구에 나를 앉히고 이불과 너루 가죽으로 내 몸을 감싼 다음 번갈아 끌었다. 제발 이 이상 적들이 더 따라오지 말았으면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내 신변을 걱정하였으나 토벌구는 막무가내였다. 한편으로는 추격해오는 적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으로 앓는 나의 발구를 끌면서 험한 산령을 한치 돌파해가는 이 긴장된 활동은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하는 고역이었다. 여시작게는 우리를 추격하는 토벌군의 무리 속에 토벌의 왕이라고 불리우던 구도의 중대를 새롭게 들이밀었다. 구도는 만주에서 세운 전공을 하여 죽어서 일본의 군신까지 된 자였다. 군신의 유골은 야수군이 지은 자에 안치된다고 한다. 구도는 전교령 개선에 나타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김일성은 지금 중병에 걸려 지휘 능력을 잃어버리었다. 그러니 특별히 전투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되었다. 싸움은 하지 말고 공산군의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추격만 하라. 추격하면서 그저 한 놈씩만 쏴 제끼라. 한 놈씩 쏴 죽여도 한 달 안팎이면 공산군을 모조리 요정낼 수 있다. 구도는 이런 배심을 가지고 여러 명의 원정대원들을 전투 서열에서 떼어내었다. 적의 사격은 명중률이 대단히 높았다. 내가 빈사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주변에 있은 대원은 도합 16명밖에 되지 않았다. 눈 전기를 모으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았대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16명뿐이었다. 다들 어디로 가고 이 동무들만 남았을까? 그 아까운 전우들이 모두 천교령의 눈 속에 묻혔단 말인가. 이렇게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왕대흥은 어디 갔소? 모간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나는 이불 밑에 놓여있던 사창 자루로 서울자, 눈 위에 쓰는 글, 서울자를 써보였다. 그리고는 한웅권 중대장의 얼굴을 맥없이 바라보았다. 한웅권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수염이 검숭검숭한 턱 밑에서 목젖이 풀떡거리는 것이 보였다. 정치지도원 동무는 전사했습니다. 심리병에서 발진 티우스에 걸린 나를 간호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김태군 소대장이 울먹거리면서 대답했다. 얼굴을 보니 그더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들이 뚫렁뚫렁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부대가 적의 포위 속에 들자 중대정치지도원 왕대흥은 김태군을 비롯한 몇 명의 전우들로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백병전을 벌이었다. 왕대흥은 정창과 정탁으로 5놈의 종안군을 쓸어눕혔다. 그리고는 자신도 눈구덩이에 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왕대흥,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해온 군사정치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만 사람의 존경을 받아온 날파람 있는 싸움꾼이었다. 왕대흥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어감과 중어를 조선말 못지않게 자유로이 하는 솜씨로 하여 그는 노상 중국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곤 하였는데 사실은 순수한 조선 사람이었다. 북만의 군대와 인민을 돕는 데서 왕대흥은 뚜렷한 자기 몫을 남겼다. 중어에 능숙한 그는 어디 가서나 중국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보중이 그를 탐낸 것은 다 까닭이 있는 일이었다. 주보중이 달라고 할 때 왕대흥을 떨궈두고 오는 건데 나는 온몸과 마음이 천만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 같은 통절한 심정을 안고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전우들을 조상하였다. 정황이 너무 급해서 정치지도원 동무의 시신은 안장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분과 회오로 떨리는 김태군 소대장의 음성이 다시금 내 고막을 두드렸다. 이 북만 땅에 눈이야 많지 않은가? 왜 눈으로라도 안장하지 못했소? 내 입에서는 하마터면 이런 푸념 소리가 튀어나올 뻔하였다. 그런데 리성이 그 목소리를 영케도 눌러버렸다. 김태군인들 왜 그걸 모르겠는가? 그 인정이 후한 사람이 어죽이나 급했으면 안장도 못하고 돌아섰겠는가. 나는 아까처럼 권총자루로 다시금 논후에 글을 썼다. 왕대홍이 죽은 골짜기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소. 네, 그걸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김태군의 대답이었다. 그러면 됐소. 해토가 되면 와서 묻어주자고.
대원들은 내가 누누에 글을 쓸 때마다 글자들이 덧놓이지 않게 하느라고 발굴을 조금씩 앞으로 움직여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왕대웅의 곁으로 다시는 가지 못하였다. 천교령에는 왕대웅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땅속에 안장하지 못한 전우들의 시신이 여러 구 있었다.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듯한 심정이다. 그 송구스러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겠는가. 해방 후 저기천은 장편소사시 백두산이 탈거되자 원고보따리를 안고 나부터 찾아왔다. 나는 첫 독자가 되어 그가 낭송하는 서사시를 감상하였는데 진주 같은 명문도 명문이지만 그 내용에 완전히 심취되었다. 그 서사시에는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참으로 많았다. 이 나라의 처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보이라. 우리 선열의 영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기렵해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열의 해골이 그 돌 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이 구절은 국내 공작 임무를 받고 압록강을 건너던 철호가 적의 흉탄에 쓰러진 영남이를 안장했을 때의 심리를 반영한 주정토로이다. 그 대목을 낭송할 때에는 저기천이도 울고 나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대목을 들으면서 북만 땅에 묘도 만들어주지 못한 채 두고 온 수많은 왕대홍이들과 천교령들을 생각하였다. 만주의 사냐와 강하에는 실로 우리의 선열들과 전우들의 유해가 수없이 묻혀 있었다. 나는 전에 내각수상으로 사업할 때 교육성의 한 책임 일꾼으로부터 이런 여담을 들은 적이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떤 교수의 집에 하루는 그의 전우가 찾아왔다. 두 전우는 반갑게 만나서 서로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 교수한테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손님은 그 아이하고도 인차 친숙해졌다. 손님의 무릎에 앉아 옷깃도 만지고 단추도 만지고 약장도 만지던 교수의 아들은 그 손님의 손을 만지다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피도 흐르지 않고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의수였던 것이다. 어린 것은 그 의수를 잡고 손님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손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전쟁판에서 미국 놈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 인민군대도 부상을 당하나요? 당하고 말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 교수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분해하였다. 인민군대가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손님의 말은 인민군대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어린 것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그림책들과 아동영화들은 적이 죽는 것은 많이 그리고 인민군대가 죽는 것은 적게 그리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인민군대나 항일 유격대는 죽지도 않고 부상당하지도 않는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자들과 문필가들은 미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후대들에게 사실주의적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뇌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으며 항일대전의 승리라는 까마득한 영봉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다. 호소로서도 청운으로서도 대로로서도 통하지 않는 제국주의 강적을 격파하는 싸움에서 어찌 희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죽음은 저가를 가리지 않으며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그 죽음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한 명의 죽음으로 10명을 살리고 10명의 죽음으로 100명을 살리며 100명의 죽음으로 1000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혁명군대의 죽음이다. 왕대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또다시 실신상태에 빠지었다. 온몸을 통째로 불사르는 것 같은 고열이 오고 이어 환각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담가를 들고 왕대흥과 함께 오가산령을 넘고 있었다. 담가 위에는 차광수와 주보중이 800여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차광수나 왕대흥이 조금도 죽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떼약볕이 내렸주에는 여름날 갈 길은 멀고 영은 높은데 우리는 갈증과 무더위로 헐떡거리고 있었다. 고개를 오를수록 갈증은 심해졌다. 나는 참다 못해 길가에 자그마한 무릉댕이로 뛰어가 무작정 고인물을 들이키려고 하였다. 그 순간 어디서인지 아서라 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 위에 소복단장을 한 어머니가 영주 동생과 함께 고갯마루턱에서 내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서라, 그 물은 동물이니 마시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웅댕이를 들여다본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포도송이 같은 올챙이 알들이 물속에 와글와글하였던 것이다. 이 물을 어째서 동물이라고 하실까? 내 눈에는 그것이 꿀물이나 정화수처럼 보였다. 나는 웅댕이 앞에 엎드려 물 마실 차비를 하였다. 그때 어머니의 두 번째 경고가 또 날아왔다.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나는 그 경고에 놀라 서스라쳐 일어났다. 그리고는 고갯마루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동생도 정적을 감추고 없었다. 그것은 분명 꿈이었다. 그런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 꿈을 흔들어 놓았다. 성주형, 제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주시오. 성주형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빛을 보지 못해요.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누구인가 발구 위에 상체를 숙이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길림 시절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글도 써주고 시중도 들어준 왈람이라는 공청원이었다. 석양의 강렬한 낙저에 핏빛으로 타번지는 수림 속의 서울경이 천천히 발구 뒤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저녁 어스름에 물든 차디찬 하늘이 머리 위에서 빙구르르 돌아갔다. 왈람이는 성주형, 성주형 하고 눈물을 뚝뚝 떨구며 발구를 따라왔다. 그 다음은 오대성인지 누구인지 또 내 몸에 왈칵 매달리며 외치었다. 대장 동지가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합니다. 발구의 앞뒤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전우들이 나를 둘러싸고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울지 말라고 다이루고 싶었으나 기력이 없어서 입을 벌리지 못하였다. 아니, 나 자신도 그 순간에는 울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혼미 상태가 내 몸을 엄습하였다. 다음날 아침 고열에서 잠깐 해방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수림속 공제에 서 있는 발구와 그 주변에 쓰러져 있는 16명의 전우들을 보았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내처 싸움만 하였는데 저 동무들인들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를 살리느라고 고생인들 오죽했겠는가? 우리가 이 몇 해 동안 간도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왔지만 저 사나이들의 얼굴이 저렇게도 죽간 적이 있으며 옷이며 신발이 저 지경까지 해진 적이 있었던가? 가슴이 답답하였다. 아직도 갈 길은 여원한데 끌날 같은 저 친구들이 기진에서 다 쓰러졌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들에게 과연 자리를 차고 다시 일어나 왕청으로 돌아갈 힘이 있겠는가? 저들이 저 눈보라 속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파묻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살아남아서 무얼 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항일의 깃발을 들고 만난을 극복하며 꾸준하게 싸워올 수 있은 것도 저 사람들이 시정일관 나를 지지하고 받들어온 덕이며 내가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덕이다.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도 없고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내가 일어나야 저 누운 속에 파묻힌 전우들도 구원하고 혁명도 하겠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나의 의식은 다시금 몽롱한 안개 속에 휘감겨버리었다. 겁을 모르는 불새마냥 창창한 대공으로만 날아다니던 내 한생의 뜻이 여기서 그만 죽지를 꺾이우고 주저앉고 마는가 하는 좌절감으로 하여 가슴은 천만 갈리로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내리를 쳤다. 나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조선민족의 슬픔은 곧 일제의 기쁨으로 되고 조선민족의 절망은 곧 일제의 쾌락으로 된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일본의 부자들과 군국주의자들밖에 기뻐할 것이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만주오지에서 우리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절망에 빠져 투항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역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불효자이다. 한 가정이나 가문의 범위를 뛰어넘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인민 앞에서 불효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효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겁게 내려감기는 눈시울을 눈가루로 문지르고 급하게 줄다름치는 사색을 침착하게 이어갔다. 만일 우리 혁명군이 천계령의 빙설 속에 그대로 매장되어 영영자치를 감춘다면 우리 인민에게로 쏠리는 일제의 포갑은 대본의 10배, 100배로 강화될 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하고 있는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고요를 짜내고 우리 민족을 황민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을 쓰고 있는가. 일제는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한 후 경제봉쇄로 인한 손실을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로 메꾸려 하고 있다. 1920년대 사이토 총독에 의해 추진되었던 산미증식계획, 면화양자매 증산정책이 조선 농촌에서 계급 분화를 촉진시키고 리농 리양의 비극을 격정시켰다면 우각기 총독 시대의 조선 공업화 정책, 산금 장려 정책, 남면 북양 정책은 우리나라의 병약한 경제를 화양내 풍기는 전쟁 경제 유지를 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강철도 석탄도 면화도 면양도 일본의 부국 강병을 위한 재단에 깡그리 바쳐지고 있다. 조선의 말과 글은 비공식적인 방언의 지위에 떨어졌다. 진보적인 서적들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불세례를 받았다. 조국 땅에서 늘어나는 것은 연병장과 감옥뿐이다. 우리 애국자들의 피로 얼룩진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도 수용 인원의 범람을 막지 못해 증축 중이라고 한다. 세계 재패를 꿈꾸는 일본의 대재벌들과 군벌들, 그 본견들은 군국주의의 궤도를 따라 미친 듯이 질주한다. 중일전쟁의 폭발은 시간 문제로만 남았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일본 군벌들의 결심에 달려있다. 독일과 일본의 파시스트들에 의하여 지구의 서쪽과 동쪽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을 배태한 검은 구름장들이 전속력으로 밀려온다. 반혁명이 이처럼 기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승하려고 결심했던 우리가 어찌 한치인들 절망에 잠겨 오늘의 이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겠는가.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길을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동만의 수많은 일거리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내 머릿속에서는 문득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반일전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래를 나온 시상이었다. 일제놈의 발급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청창 끝에 피 흘렸거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잿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거나. 일어나라 단결하라 노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 기아래 백색 태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 높이 만세 부르자. 나는 달고 가까이에 쓰러져 있던 왈라미를 흔들어 앉힌 다음 그에게 가사를 받아쓰게 하였다. 처음에는 나와 왈라미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쓰러졌던 전우들이 하나둘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다. 우리는 아침 10시경에 시페린주에 있는 어떤 목재소에 들렸다. 강낭죽이라도 먹고 땀을 내자는 것이었다. 그날 나의 체온은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때 치료 방법이란 강낭죽이나 먹고 중국 호주에다 홍탕을 타서 먹는 것이었다. 땀을 내야 차도가 보이겠는데 발굴을 타고 장창 한지에서 떨며 지내다 나니 병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가길각으로 악화되어 가기만 하였다. 전우들은 혼수 상태에서 고열과 싸우는 나를 지켜보며 이제는 원정대가 구출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누구도 우리가 이 위기에서 솟아나 왕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침통한 기분으로 중대장인 한흥권에게 만사를 일임하고 있었다. 한흥권은 목재소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김노인에게 강낭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우리 일행은 엉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처음에 우리 동무들은 이 노인을 중국 노인으로 보았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온 조선 유격대라는 것을 알자 김 노인은 자기를 조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팔도하자에서 유격대 대장으로 활동하는 김해산이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였다. 김해산은 1931년에 겨울명월구회의 참가자의 한 사람이다. 김 노인은 아들을 유격대에 보내고 여름이면 산에 가서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벌고 겨울에는 목재소에 내려가 자비를 하여 소금이나 기름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영감이었다. 일행이 목재소에 들어가서 노인과 인사를 나눈 지 얼마 안 되어 한흥권은 적 토벌대가 목재소 근처에까지 접근해 왔다는 정찰 보고를 받았다. 그때 왈람이는 뚜껑도 없는 양재기를 부엌아궁이에 넣고 내가 먹을 물을 끓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내 발에서 벗겨낸 젖은 신발도 말렸다. 그는 대장의 병도 호전되지 않고 포위를 헤치고 나갈 가망도 없으니 이제는 일이 다 틀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길림에서 나를 따라 떠날 때에는 그도 맹세가 대단했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왈람이가 한창 울고 있을 때 장작개비를 안고 부엌에 들어온 김노인이 그에게 왜 우는가고 물었다. 대장은 앓고 토벌대는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1시간 후이면 그놈들이 이 목재소에 들이닥치겠는데 빠질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 답답해서 웁니다. 빠지려면 강을 건너야겠는데 큰 강이고 얼지도 않았으니 물로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다리로 건너가야 살 길이 열리겠는데 거기엔 토벌대들이 한 개 중대나 있으니 이거야말로 사면 초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노인은 왈랑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그에게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묘수를 하나 대줬다. 젊은이, 너무 상심 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 우리 주인놈이 만주국 앞잡이인데 얼마 후 여기로 올 수 있네. 그러니까 이 주인놈을 붙잡게. 그놈을 잘 구슬려 토벌대가 목재소로 오지 않게 연락만 하게 하면 당신네들은 저녁 때까지 여기서 견딜 수 있네. 그 다음 수는 저녁이 된 다음 궁리해보자고. 왈랑이는 김노인이 한 말을 그대로 한흥권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한흥권이 일행을 대표하여 그 노인과 담화를 하게 되었고 그 담화를 통하여 최종적인 탈출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한흥권은 김노인의 처방대로 주인을 빗끌어 매고 생트집을 걸었다. 너 이놈! 누가 너더러 목재소를 경영하라고 허락했는가? 만주국이란 건 우리가 승인도 안 한 거야. 죄를 씻고 싶거든 우리 군대에다가 의연금을 단단히 내야겠다. 얼마나 내겠는가? 주인은 키가 천정에 닿을 만치 호우대가 크고 뚝뚝하게 생긴 한흥권의 외모와 엄포에 위압되어 처음부터 겁을 먹고 솔솔 기었다. 당신네가 바라는 대로 냅지요. 한흥권은 군복이 얼마, 돼지가 얼마, 밀가루가 얼마 하고 일부러 주인이 기절에 넘어질 만한 엄청난 수량을 부르고 나서 너 이걸 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나를 살려만 주면 당신네가 여기 있을 동안 토벌대가 안 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오게 하겠는지 그 방법을 말해보라. 당신네 빨치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하면 되죠. 내가 토벌대 장교들과 가까운 사이니까 그들이 내 말은 신임합니다. 네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반일이다. 너도 죄를 씻고 반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우리를 협력하라. 요구대로 하겠으니 어서 나를 풀어만 놔주십시오. 그 중국인 목재상도 머리는 명석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물자가 아니라 신변 안전에 있고 포위를 무사히 돌파해 나가자는 데 있다는 것을 인착한 바였다. 목재상이 대장이 누군가고 자꾸 묻자 하는 거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장은 나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인이 나를 가리키며 저분은 어떻게 알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몸이 좀 불편해서 누워있다고 얼음얼음에 넘겼다. 목재상은 약속을 잘 지켰다. 그가 연락을 해놓은 덕에 토벌대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목재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재소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도 하였다. 저녁상에는 돼지고기도 올랐다. 입맛을 잃은 나는 갈증을 돌려고 강낭죽물만 조금 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 김노인은 탈출 계획의 제2부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대단한 명안이었다. 이제는 다리를 무사히 통과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든지 당신네들이 전술을 잘 짜야 한다. 우선 얼렁뚱땅에서 경비초소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목재소 주인을 앞세워가지고 다리까지 가서 그놈의 힘을 빌어 경비병들을 속여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놈들이 접근해서 검색을 하면 날쌔게 답색이고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건너만 가면 김사령을 업고 산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리목에서 20리쯤 내려가면 깊은 고란이 있고 그 고란에 자그마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막바지에 조선 사람의 집 3호가 있다. 일본 놈들 꼴이 보기 싫다고 비밀리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만주국에 호적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면 김사령이 병치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웅건이 이 계획에 동의해 나서자 김노인은 흐뭇해하면서 이런 안을 덧붙이었다. 다리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소대장이 응전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내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달라. 중대장은 키가 크고 힘도 세니 김사령을 업고 내 뒤만 따라오라. 다리만 건너가면 그쪽 산발은 내가 다 꿰들고 있으니 놈들이 앞만 따라와도 문제가 없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면 나하고 주인을 영안현 시가지 근방까지 데리고 가달라. 거기 가서는 나를 좀 때려달라. 주인도 움쩍 못하게 위협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은 중대장과 같이 김사령을 모시고 고란으로 들어가면 된다. 한웅건은 그 말까지 듣고 나서 나에게 노인이 내놓은 안을 소개하였다. 듣고 보니 아주 이상적인 안이었다. 노인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병장도 할 수 있는 대담한 작전가였다. 빨치산 대장의 아버지가 다르기는 달랐다. 노인이 짜준 탈출안은 사실 어지간한 지휘관들도 궁리에 내기 어려운 묘안이었다. 그때도 절실하게 체험한 바이지만 우린민의 두뇌는 세상의 그 어떤 난사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의 샘이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는 나의 신조는 이런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한웅건에게 당신한테 모든 것을 맡기니 아무렇게나 하라. 나야 알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방책이 없지 않는가고 하였다. 밤이 되자 한웅건은 목재소 주인을 내세워 5채의 말파리를 준비하였다. 그 목재소에는 말이 많았다. 싸움을 잘하는 김태군 소대장이 주인과 같이 앞말파리에 타고 나는 3번째 말파리를 차지하였다. 다리를 지키고 있던 1만 혼성군 보초들은 우리 일행을 보자 어둠 속에서 누구야 하고 물었다. 목재상은 우리가 짜준 각본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도 가고 영안 시내에 뭘 좀 사러 가는 길이라고 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목재상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보초병들은 말파리 곁에 다가오지도 않고 가라 하고 소리쳤다. 5채의 말파리는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말파리 밑에서 흔들거리는 나무다리의 진동이 개가죽을 거쳐 내 몸에까지 미쳐왔다. 다리 밑으로는 사나운 강물이 사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강은 목단강으로 흘러드는 큰 원류였다.
이제는 됐네. 그러면 그렇겠지. 말파리들이 다리를 다 건너서자 김노인은 흡족해서 하는 권을 끌어안았다. 전설이나 정탐소설 같은 이 모험극은 이처럼 통쾌하게 막을 내렸다. 일행은 그 다음 공정들도 계획대로 무난히 치렀다. 김노인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사경에서 구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원종대는 나와 함께 천결영 오지에서 괴멸되었을 것이다. 그 노인이 사실 큰 은인이었다. 빨치산 대장의 아버지답게 우리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훌륭한 분이었다. 생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내 앞에는 이상하게도 매번 김노인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나를 사지에서 구출해주곤 하였다. 교하에서 이름 모를 아주머니가 나를 체포의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만호인이 라자구 등판에서 기한에 떠올던 나와 나의 동무들에게 안식의 선물을 마련해준 것처럼 천교령에서는 생면부지의 김노인이 절명 직전의 원종대와 그 지휘관인 나를 천길나락에서 건져주지 않았던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개 중에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애국자들을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는 것은 우연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구태여 어느 것이 옳다거나 어느 것이 그르다고 시비를 가를 생각은 없다. 내 일생에서 은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면 그 우연은 분명 내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을 위해 한 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연조차도 선심을 베푸는 법이다. 우리 유격대가 인간의 방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무력이라는 것을 인민이 몰랐더라면, 그리고 그 유격대의 영상이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인민들의 망막 속에 깊이 심어지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때 천결영에서 김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항일혁명 투쟁사에 천결영의 전설과 같은 신비로운 전설도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